안녕하세요. 오늘 임상심리 슬쩍 들춰보기에서는 동기 강화 상담이라는 것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변화를 해야 하는데 동기가 잘 생기지 않거나 동기가 좀 더 북돋아야 하는 내담자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다뤄보면 상담을 하실 분들이라든지 혹은 학생들을 다뤄야 되는 교사라든지 혹은 사회복지사 혹은 의사 혹은 이제 아이를 기르고 있는 부모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동기 강화 상담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상담 좀 진행하셨잖아요. 상담하면서 내담자가 변화의 필요성을 좀 느끼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 적 없었어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변하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 자기가 변화해야 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자체만으로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자주 있었죠. 그러니까 저도 상담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났던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친구가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든지 할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상대방으로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 게 이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컴팩트하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동기 강화 상담에서는 이 변화와 관련된 이 언어적인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요. 개입을 하기도 하고요. 변화를 도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화 스타일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구분을 해요. 우리가 하는 흔한 대화 스타일요. 그 3가지가 뭐냐면 지시하기, 따라가기, 안내하기입니다. 이 지시하기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 당신은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된다 이런 방식을 말해요. 그래서 지시받는 사람의 복종이나 협응이나 순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에게 어떤 약을 먹으면 좋을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당신은 언제 얼마큼 먹어야 되고 무슨 약을 먹어야 된다 라고 말할 때 혹은 부모님이 너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숙제해 이럴 때 지시하기가 되겠죠. 반면에 따라가기라는 스타일은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스타일을 말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주장을 강요하지 않고 마치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을 함께 헤쳐나가고 나는 함께 해야겠다. 상담으로 치면은 이 내담자가 얘기를 하고 그러셨겠어요. 공감적인 표현을 하는 그런 것들이 따라가기. 이 안내하기는 지시하기와 따라가기의 중간으로 이 동기 강화 상담에서 중요시하는 방식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여행 가이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행 가이드도 여행을 어디를 갈지는 이제 여행자가 선택을 하겠지만 같이 따라가면서 혹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그 중간중간 전문성이 담긴 조언을 해주죠. 결국 가는 길은 여행자가 가는데 중간중간 조언을 해주는 가이드가 되는 그 안내하기 방식이 상담에서 동기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안내하기를 말하고 있어요. 내담자는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다른 복잡한 이유로 인해서 양가 감정을 좀 느끼는 경우에 이제 이 상담 기법이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담자가 왔는데 딱히 양가 감정이 없고 그냥 고통만 좀 있다 라고 하면 사실 이 상담 기법이 필요가 없을 수 있죠. 이 양가 감정은 4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둘 다 접근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사탕도 먹고 싶고 저 사탕도 먹고 싶다. 두 번째는 2가지 다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혹은 선택할 대상이 한 개인데 부정적이면 긍정적이면 둘 다 있을 때. 그리고 4번째 유형은 이중 접근 회피라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A와 B가 있고 각각의 강점과 단점이 분명할 때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양가 감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상담에 오시는 분들은 이 4번째 양가 감정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동기 강화 상담에서 언어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했었잖아요. 여기서는 변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말하는 대화의 방식이 2가지가 있다고 봤어요. 첫 번째는 변화 대화 라고 하고 두 번째는 유지대화라고 합니다. 변화를 원하는 진술을 하는 때를 변화대화라고 해요. 그리고 유지대화는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 변화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를 말해요. 대체적으로 양가 감정이 심한 사람들은 이 2가지 대화가 섞여서 나타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살을 빼긴 빼야 돼요. 근데 저 다 해봤는데 잘 되지 않았고 저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라고 한다면 살을 빼야 하는 변화 대화라면 그 뒤에는 유지 대화가 되겠죠. 이렇게 양가 감정을 표현했을 때 왜 변화가 중요하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교정 반사가 일어난다고 해요.
변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담자는 유지하는 쪽으로 디펜스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인하고 방어하기가 쉽고 나의 취약한 점에 대해서 방어하는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대화보다는 좀 더 변화에 대해서 천천히 다뤄보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뒤에서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변화에 대한 생각은 내담자가 가장 많이 했고 필요성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조언을 말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선은 왜 변화를 원하고 있나요? 혹은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 3가지 정도 알 수 있을까요? 변화를 이뤄내는 게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지금 무엇을 할 생각이죠? 라고 물어보는 5가지 방식으로 변화에 대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동기 강화 상담에는 4가지 과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관계 형성하기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상담자의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해요. 협동 정신을 가지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상담을 이끌어 나가야 되고 반영적인 경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이 관계 형성하기를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쓰던 그 반영하는 거, 단순 반영, 복잡 반영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라포를 형성해야 된다.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자가 너무 많은 정보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평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내가 질문을 너무 퍼붓게 되고 내담자는 너무 대답하게 되는 그런 평가 함정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전문가니까 나는 알고 나는 너의 그림이 그려져 라는 방식으로 전문가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너무 조급하게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그건 진단을 붙여버림으로써 이 사람이 너무 프레임을 씌울 수도 있고 잡담을 너무 하게 되는 그런 함정들이 있으니까 관계 형성할 때 조심해라 라고 말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관계 형성하기의 기본적인 기술 4가지가 있다고 해요. OARS라고 해서 열린 질문하고 인정해주고 반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하는 상담 기법을 통해서 관계 형성하는 게 도움이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에 대한 이제 초점을 맞추기 전에 그 내담자가 원하는 가치나 목표가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도 이 관계 형성하기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해요. 즉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보호받는 것을 좀 중점으로 생각하는지 혹은 인기가 있는 거, 즐기는 거 혹은 자존감을 충족하는 거 등등 여러 가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현재는 어떤 부분에서 조금 불일치하고 충족하고 있지 못하는지 를 얘기를 함으로써 좀 더 동기가 불러일으켜질 수 있게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맞아요. 이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하게 느껴진 게 주변에 그냥 일상적으로 제 친구들 중에 술이나 담배를 끊고 싶어 하는데 끊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동기 강화 상담이 되게 필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친구들한테 예를 들면 너네 이렇게 술을 끊지 않으면 알코올성 치매에 걸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뭔가 그 사람들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뭔가 조금 이렇게 단정하듯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교정 반사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동기를 조금 더 강화해주기 위해서는 술을 좋아하는데 왜 끊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더 좀 개방적으로 탐색해서 동기를 더 올려주는 방식으로 대화를 해야겠다. 맞아요. 이제 교정 반사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책 읽고서 그래서 상담이 좀 어려웠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가치를 찾는다는 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그 무게 있게 찾아야 동기가 일어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초점 맞추기 단계예요. 내담자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정말 헤쳐나가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거기서 뚜렷한 방향을 찾아서 유지하면서 어려운 물길을 빠져나오는 단계와 같다라고 이 저자는 말하더라고요. 초점 맞추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초점이 분명한 내담자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바가 분명한 부분. 그거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고 하고요. 혹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뭐 이것도 할 수 있는 그 경우는 각각 대안에 대해서 초점이 찾아보고 살펴보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다음으로는 초점이 분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다루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알코올 문제도 있고 운동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는 내담자의 경우에 대해서 이럴 때는 상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가게 될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좀 더 내담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초점을 차근차근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초점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담자 자신도 말할 주제가 분명하게 없을 경우도 있고
호소가 조금 초점이 없고 산만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면서 이 사람이 원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호소를 제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퍼즐 조각들을 맞춰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거 안 돼. 침묵만. 아 근데 이런 과들 이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더라. 이거 카메라 있고 쭉 모아가지고 그냥 어. 주의를 끄는 행동인 줄 알았다. 그러게. 그러니까 이건 슬레이드가 진짜 그거고 이거는